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대회인데요. 2005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전통적이고 또 권위 있는 토론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정말 더웠죠.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수많은 팀들이 예선과 본선을 치렀습니다. 이 치열했던 예본선을 모두 뚫고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인 만큼 오늘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총 38분 동안 이뤄집니다. 시작 발언과 반론, 자유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결승전에 진출한 호연지기 팀과 난공불락 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호연지기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토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토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난공불락 팀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승패와 상관없이 양팀 다 건설적이고 유익한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오늘 결승전 토론 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야 한다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이 열릴 때마다 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결승전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제로 실제 유권자들이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찬성과 반대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호연지기 팀이 찬성팀, 난공불락 팀이 반대팀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 발언과 반론으로 토론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총 3분 드립니다. 찬성 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정치적 양극화, 국민의 정치적 무력감에 따른 투표율 감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이겨줄 법한 후보 따위를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생각을 가장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진의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내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혹여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움에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즉,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온전한 민의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당장 지난 총선에서 10표 중 4표가 그 뜻을 국회에 전하지 못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감 저하와 큰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이 국민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만이 자신의 지역 구민을 위하는 현재에는 지역구의 인구와 넓이,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 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1대2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개개인의 표의 가치적 차등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선거하는 방식뿐 아니라 선거에 나올 후보를 정하는 방식도 민주적으로 만들어 진정한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절대적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지역구 공천 방식 대신 사전 당원 투표 및 국민 투표를 반영하는 개방형 명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는 이른바 전략 공천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는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의 구조적 결함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결함으로부터 애초에 자유롭거나 문제를 손쉽게 보완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세한 논의는 자유토론에서 더욱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팀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반대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찬성 측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비례대표를 얼마나 늘릴 건지를 궁금하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현행 300석 국회의원 수 중에 어디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점을 자유토론에서 추후 말씀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크게 3가지의 논거를 들어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 확률이 높은 후보보다 나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잘 대변할 지역구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례의원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이 필요한 것이 지방의 현실인데요. 따라서 지방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후보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추후 입론에서 더욱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실증적인 사례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자유토론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론 도입부에서 투표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소선거구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오히려 유효 정당수가 늘어나면 투표율이 감소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 자세한 설명은 또한 자유토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정한 대표를 선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로 비례대표는 자유로운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 진정한 대표를 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공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개방형 명부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도 국민 경선제도, 즉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죠. 이것을 도입한다면 지역구 의원도 자유로운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례의원만의 장점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팀 3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세요.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역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만으로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비례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며 점진적으로는 폐지까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임의적인 정당 이탈이나 변경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속된 정당의 대리인으로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선택, 추천하고 국민은 정당을 선택하는 간접선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아닌 정당에 먼저 기속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더 늘어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진영 논리 격화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농촌 산간 복합 지역구가 존재합니다. 예시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 거대한 4개의 도시를 모두 관할하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농촌 산간 복합 지역구의 주민들은 큰 선거구가 더욱 커짐으로써
매우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두 번째로 적은 국가입니다. 여기서 더 지역구 의원을 줄인다면 지역구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입니다. 지역 대표성이 약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늘리면 산적해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제를 권력 구조로 갖고 있는 국가 중 국회에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제1당이 다수당이 되기 쉽고 집권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때리놓은 인기가 없어도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다수의 소규모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여소야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또한 입법부 안의 대립과 입법부, 행정부 간의 대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과 비례성이 증가하는 명목하에 도입된 비례대표 제도는 현실과는 다르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성팀에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서 먼저 반대 측께서 입론에서 현재 비례대표제의 문제 상황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과연 비례대표제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 측께서 주장하시는 비례대표제의 문제 상황 중 상당수가 사실 비례대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구에 의한 문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합해 총 3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혼합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역구 의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제 방식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례대표제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오히려 다수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함으로써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께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 귀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당에 귀속된다는 것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이념, 당론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제에 동의를 한다면 그 정당에 소속된 모두가 기본소득제에 동의하는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정당에 귀속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의석 확대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정당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마저도 거대 양당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정당에서 선거한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당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은 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소신 있게 자신과 맞는 정당에 속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귀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반대를 말씀하신 반대 측의 말씀, 이제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과 반론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양 팀은 각 12분씩 총 24분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발언 시간은 가급적이면 2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찬성팀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 시작 발언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형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감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그렇게 선출되는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제도와 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대표자와 비례하지 않고 나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나를 대표하는 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도를 놀리고 정치적인 역량감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표누리의 정치적 역량감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민들의 정치적인 역량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목표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제외하고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역의 의사가 보다 원내에 진입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반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기 지역만의 이권을 담보하는 그 국회의원이 진입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의석수가 할당되어 있는 지금 지역 갈등은 영영 해소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구당 국회의원 수는 1대 20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지방 의원이 부족한데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보고 뽑을 수가 없어 영향력이 비례대표가 더 감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앞선 반론에서 제가 얼마나 비례의원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어디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서 다음 발언 시간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반론에서 말씀드린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 투표율이 감소한다. 정치적 열량감이 감소된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 투표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레즈와 도우브러진스커 연구와 그리고 게이지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유효 정당 수가 높으면 투표율이 감소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유효 정당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투표율이 감소되는 것이 행동 경제학에 따라 선택지가 많아졌을 때 유권자가 선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적 역량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적 근거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유권자에게 선택지를 주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속단할 수 있는지 저희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지금 유권자의 정치적 역량감이 감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후보가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역량감의 저하는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국가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공천 폐쇄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이것이 오히려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폐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에 대한 국민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지금 양당이 펼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폐쇄적인 명부 작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함께 화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기에는 그 의석수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역량감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비례제와 현행 단순 다수제를 국민께 직접 여쭤본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단순 다수제 선호는 50%, 비례제 선호는 34%입니다. 단순 다수제 선호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현재 정치 불신 때문에 정당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국회 전원위원회 윤상현 의원실의 자료조사에 따르면요. 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표결 기록 300만 건을 분석했을 때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의원들이 훨씬 더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적인 명부가 작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반론에서부터 계속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얼마나 비례의원을 늘릴지와 어디 지역구를 늘릴지는 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00석을 유지를 근거하에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선 반론에서 정당에 기속되는 것을 저희가 문제를 삼았더니 정당 이념에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 근거와 모순되는 발언인데요. 두 번째 입론 근거로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의원은 정당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극화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찬성 측께서 주장하신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에 모순되는 발언 아니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표의 가치를 최대한 그 차이를 줄여서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때 그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당이 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양한 소수 정당이 입당을 했을 때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다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된 이후에 그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는 현행 300석에서 이제 150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병립형으로 운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극단적이다. 비례대표제는 마치 극단적인 목소리를 더욱더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당제의 전제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제 아래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치인들도 자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양당에 입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양당제 아래에서 소위 말하는 반사이익 구조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의 목소리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해야 될 국민의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다. 저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소수의 일종의 강성적인 목소리가 원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5,100만 명 중에 300명, 즉 인당 17만 명,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150명이면 총 34만 명 정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소수의 목소리만을 고집하는 국회의원이 들어갈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구조적인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의원의 문제는 양당제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공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정의를 정립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양당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당제는 효율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도 잘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기속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속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당에 기속된 의원들이 과연 소수자의 의견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문제이고 표의 차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양당제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소선거구제가 절대 악이고 비례대표제를 통한 다당제가 절대 선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선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처럼 양당제가 절대 악은 아니고 충분히 장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양당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또한 대통령제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여소야대가 자주 발생하는 다당제가 조금 더 국정 운영이 힘듭니다. 여소야대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로 남미들이 있는데요. 남미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은 유효 정당수가 많게는 42개에서 8개까지, 적게는 8개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빈번하게 정부와 입법부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국정이 마비된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얼마나 늘릴 건지의 답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지역구를 줄일지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150석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버린다면 강원도는 현재 지역구 의원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의석수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역구 대표의 수를 줄이면 안 된다라는 상당히 모순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국회의원이 전체의 국민이 아닌 그 지역의 지역구민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오히려 일종의 자원의 분배를 편중시킨다는 점에서 말씀 주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점과는 굉장히 상충된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덧붙여서 비례대표가 정당이 기속된다. 그리고 명부 작성상에서 불공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보다 많은 뭔가 민주적인 수기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양당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현행 양당제 아래에서 소위 말하는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서 혐오와 갈등이 조장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일종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저희가 똑같이 사용해서 다른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반대 측의 모순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경우 한 명의 지역구 이런 지역구를 가지고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구의 경우 한 명의 지역구 대표를 가지는데 이는 동대문구 을 지역구의 90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 비례로 이 지역구를 획정하는 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과도하게 넓은 면적에 그리고 수개의 행정구역을 걸쳐서 오직 하나의 지역구 대표가 선출되는 이 현상이 오히려 지방 주민들에게 더욱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비례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것 또한 찬성 측의 2번 논거와 모순됩니다. 아까 2번 논거에 설명하시면서 표의 차이가 나면 안 되고 평등하게 돼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인구 비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역구 불평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150석으로 줄이게 된다면요.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가 단 8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지역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안 내놓으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수기를 거쳐서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본래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후보를 직접 보고 뽑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에게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걸 강원도의 손해라고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편중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전국적인 뭔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비례대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개방형 명부제와 관련해서 이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함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 측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표하는 투표장에 가서 누군가가 당신의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중간에 들어가서 감시한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부정선거이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화를 낼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다만 그 화가 당장 많은 지역구 의석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목소리로 응집되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에 이는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찬성측께서 비례대표제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례대표제를 증가시켜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확대를 해야 부작용이 덜 일어나는 것이지 문제를 놔둔 채로 확대를 시킨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대 측께서는 다소 좀 계속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졌고 그 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충분한 분노가 함께 집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확대 시행되어서 정확히 모든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때 더욱더 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등성, 표의 가치를 가치를 조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표의 불평등성이 지역구가 가지는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구 획정 방식이 인구 비례에 따른 것을 통해서 획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곧 지역구 선거 제도가
하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모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평등하기 위해서 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찬성 측께서는 계속 공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무작정 비례대표 의원 수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과연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국가일까요? 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지역구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남은 지역구 150석은 어떻게 합니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원을 15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원 수를 150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듭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니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확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대통령제가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음선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미 이전에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시도는 분명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시행이 적기 때문이라면 반대 측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결국 저희는 대의민주주의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제 아래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표가 충분히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당제와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가장 어울린다. 비례대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계속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여기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 소선거구제 우리가 흔히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어울리고 이제 의원내각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대통령제 하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존재하고요. 의원내각제 하에서도 소선거구제가 꽤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양당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린다.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라는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피상적인 논의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 계속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요. 대통령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대통령과 의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의 충돌이 정치적 마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요. 지금 국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당제는 여소야대의 출현을 그나마 낮춰주기 때문에 혼란을 더 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소야대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남미의 사례를 들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체계와 헌법공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반니 사르토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것은 실수다.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장 곤란하게 되는 제도가 대통령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대통령제 이야기를 하면서 남미의 사례를 들어서 실증적인 자료도 또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듣지 못해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은 거의 90석에서 100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디 지역구를 줄일 것인지가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초밖에 남지 않으셨지만 어디 지역구를 줄일지,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은연중에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인구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1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판시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선거에 앞서서 자연스럽게 선거구 획정이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는 일종의 당위적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 토론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한다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에 지금 너무나도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살고 있고 결국에는 표의 비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제에 선행하는 구조적인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제 아래에서 표의 비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가치라는 점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통령제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도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도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도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비례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의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결국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정답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고 양당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의 비례대표제가 잘 맞는 것이고 대통령제 양당제가 잘 맞는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이야기와 실증적인 세계적인 사례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양당제를 절대 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더욱더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비례대표 의원을 증가해봤자 정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소수자 의원들의 원내 진입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충분히 정치 신인과 소수자들이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총선마다 100명 이내로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즉 정치 신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장애인 의원들이 충분히 많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심재철, 정희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의원이신데요. 이분들이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을 하고 복지법 관련 법안 발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공불락팀 시간이 아직 1분 2초가 남아 있는데요.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지역구를 줄일지 여쭤보면서 인구 비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선 발언과 굉장히 모순되는 발언인데요.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90석에서 100석가량의 지역구를 줄인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 불균형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례의원 수는 전국적인 단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민의를 반영할지는 듣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에서는 승자 인단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 비례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는 5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의원들은 당연히 수도권을 위한 정책만을 생각할 것이고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을 점점 더 심각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자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양 팀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의 주요한 논점은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치 역량이 감소하는가? 둘째, 지역 민의가 어떤 선거 제도에서 더욱더 잘 반영되는가? 셋째, 어느 제도가 대통령제에 더 잘 맞는가였습니다. 이에 저희 반대측은 첫째, 투표율이 내려가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이 됐다. 오히려 다당제에서 투표율이 내려간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지역구 의원의 필요성이 지방 소멸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더욱더 대통령제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비례제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대통령제의 실증적인 사례로 남미 사례를 들었지만 반박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지역구가 8석밖에 없어서 줄이면 강원도는 어떡하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인정해 주셨지만 해결이 확대로 가능하다는 다소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한 인구 비례가 문제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역구는 150석으로 줄인다고
150석으로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 비례로 줄이게 된다면 강원도 같은 농촌 산간 복합 지역구는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양당제를 마치 비례대표제보다 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당제가 약 2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입니다. 정치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적 검토만이 아닌 현실적인 검토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 감축을 감수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합니다. 열띤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찬성팀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표면적으로는 현재 비례의석 46석에서 의석을 더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의라는 것을 얼마나 더 반영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 토론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관철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꼭 쟁취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반대 측께서는 남미 사례를 들어주시고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양당제가 좋은 것이고 대통령제와 비례대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이것이 상당히 강력한 근거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체제와 정치 문화, 이 국민들의 성향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어찌 권위자가 양당제가 좋다고 했다고 양당제는 좋은 것이고 남미의 사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 찬성 측은 이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폐쇄 공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측께서는 결국 저희가 이 토론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현재 비례대표 의석 46석에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폐쇄 공천과 같은 문제는 반대 측께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었고 반대 측께서도 똑같이 해결책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실 책임이 있었다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제도 대의민주주의제고 소선거구제도 똑같은 대의민주주의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더라도 이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대의라는 것을 얼마나 더 비례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의석 확대를 주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구 비례 문제에 관해서 모순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비례 의석을 확대한 이후에 인구 비례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결승전답게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는데요. 이로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광호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결승전답게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장혜영 심사위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별로 어느 쪽에도 설득을 좀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측처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아주 상당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논제가 정해진 순간 이걸 토론을 한다는 건 이미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대편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상대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을 설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론 내내 이 네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현모 심사위원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측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렸던 단어가 모순이거든요, 상대방에. 저희가 듣기에는 양측은 다 그렇게 큰 모순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두 팀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료를 해석한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그 근거가 모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신 만큼 수많은 자료들을 주셨지만 심사위원이나 청중들은 그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만큼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더 해석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주장이 왜 맞는지 좀 더 설명해주고 설득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김희경 심사위원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토론은 굉장히 훌륭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호연지계 팀이 또 장점은 토론의 주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난공불락팀이 대안을 자꾸 제시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공격의 포인트로 제시는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토론은 대안 제시가 아니라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성에 집중했다라는 지점에서 호연지기 팀에게도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었다라는 점에서 토론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어느 팀이 더 집중하는가에 저는 좀 점수를 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식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들어보겠습니다. 호연지기 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약간 오늘 그 논문과 기사들을 열심히 공부한 거를 약간 자랑하는 듯한 서로 내놓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그건 사실 상대 팀이었던 난공불락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경기를 펼친 찬성팀과 반대팀,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해준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찬성팀과 반대팀 중 어떤 팀이 승기를 잡았을까요? 우승팀은 난공불락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난공불락팀이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결승전 시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용구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대상, 숭실대학교 성명 원종현, 대구대학교 성명 황정욱.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상장, 금상, 성균관대학교 성명 어주호, 성균관대학교 성명 박수연.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조용구. 네, 양팀 모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의 모든 경기와 시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토론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